세계관 수업. 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악당들이 영화 속에 등장할 때면 예외 없이 지도나 지구본이 함께 나올까? 영화를 좋아했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궁금했다.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닮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지구본 모양의 풍선을 가지고 논다. 매번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당들과 맞서는 007 시리즈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즉각적으로 화면으로 띄우는 영화 속 컨트롤룸의 존재는 이미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통신 내용, 이동 경로, CCTV 화면 등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거대한 스크린은 언제나 대형 지도 화면에서 출발한다. 지구를 정복하든 방어하든 필수 아이템은 세계 지도다. 그것 없이는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시각화한 이미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지도를 보아야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보면 미시간 대학교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다. 미국 대학생과 중국과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숭이와 판다와 바나나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것 2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이었다. 이 단순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이 된 서양 학생들과 동양 학생들은 판이하게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데 서양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판다를 선택하는 반면 동양 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한다. 서양 학생들은 이 실험을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 학생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사실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다. 과연 이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니스벳은 이를 서양은 범주적 접근에 익숙하고 동양은 관계적 접근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 동서양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사상적, 문화적 전통도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명사를 중시하느냐, 동사를 중시하느냐와 같은 언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반영이 되며 이런 태도를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강화시키는 삶의 조건들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니스벳은 진화 심리학자로서 인간이 동일한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인지 과정은 동일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고 인종이나 문화에 따른 편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쪽으로 기우기 쉬운 입장인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뚜렷한 인지적 편차가 생기는 사례를 만나면서 동서양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양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동양 학생들의 선택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일 수 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물과 식물로 구분되어야 마땅한 선택지를 놓고 동양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동식물간 장벽도 무시하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버리는 행위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양 학생들 중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저런 선택을 한다면 이를 대놓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는 이럴 때 종종 등장하는 수사법이 동양은 신비롭다라는 표현이라고 본다. 즉, 머리로 납득은 안 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런 난감함을 신비라는 말 속에 능쳐놓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동양의 사고에 논리성이 없는 것일까? 아마 원숭이와 바나나를 엮을 때 한국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이런 노래 하나가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각 단계별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는 확연한 논리적 비약이 있다. 비약. 곧 훌쩍 뛰어오르는 것이 동양의 사고와 어법에서는 낯설지 않다. 축지법과 경공술을 구사하며 수묵화 같은 검술 대결을 펼치는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화면에 서양 관객들이 열광한 것은 그들의 상상력이 허용할 수 없는 세상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동양과 서양은 세상을 달리 본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 바뀌기도 한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까지도 동서양이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층에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아래쪽에 있는 구조, 그 심층 구조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표층이 아니라 심층에서 우리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나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한다. 나는 1999년부터 2002년 말까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말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던 첫 해에 영국 학생들과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교회 학교를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여는 1박 2일의 일정이었다. 그때 친구들이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나를 배려하여 가장 쉬운 일 하나를 맡겼는데 4살에서 6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30분 동안 노는 일이었다. 그때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어른들 같으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이해를 구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명확한 언어로 통제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던가? 나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을 시키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아이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얘들아, 선생님 어느 나라에서 왔게? 영국도 시골로 들어가면 외국인 보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내가 이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온통 호기심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와글와글 손을 드는 아이들 중 좀 똑똑해 보이는 남자아이를 지목했다. 아프리카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코리아라는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나나 재팬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라니. 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다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가까이에 있던 여자아이가 대답했다. 베트남이요. 계속 물어봐도 한국 근처로 답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에피소드를 저녁 평가 모임에서 영국 학생들과 나누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번 놀랐다. 영국 어른들의 지리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평균적인 영국인의 머릿속에 아시아에서 인도 너머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격적이었다. 너무 충격적이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니던 신학교는 매일 아침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채플 시간을 인도했다. 마침 내가 예배를 인도할 차례가 다가왔기에 나는 과감히 설교 시간을 지리 공부 시간으로 할애하기로 했다. 먼저 프로젝트로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물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누군가 대답했다. 세계 지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도를 보면서 자랐어요. 잠시 화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학생들이 피식 웃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챈 것이다. 두 개의 지도는 동일한 세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보여주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 잘 알다시피 두 번째 지도는 한국에서 보는 지도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라고 배웠다. 지도 가운데를 차지하는 태평양을 향해 마냥 뻗어나가야 할 것 같은 모종의 사명감도 느꼈다. 왠지 좌로 아시아,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영역에 책임있게 개입하며 살아야 할 것 같고, 우로는 북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과 친선 우호 관계를 증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며 호연지기를 키웠다. 아니, 키울 필요도 없다. 이 세계 지도를 보고만 있어도 자연스레 그런 호방한 기상이 싹 튼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지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선, 곧 경도선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삼는다. 왜 기준점을 그곳으로 했는지 필연적 이유는 없다. 아마 영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위상이 높던 시기에 경도선을 정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근동, 중간쯤 떨어진 지역을 중동, 극단적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을 극동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는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데 그 이름은 첫 번째 지도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할 때 비로소 그 뜻이 통한다. 뒤늦게야 영국인들이 내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준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저 극동의 미지의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와 지력과 재력이 딸리는 가운데서도 세계의 중심지로 와서 서양 역사 2000년의 중심 학문이었던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매우 기특한 학생이었던 것이다. 잘 배우고 돌아가면 자기 나라의 미래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마치 이름조차 생소한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느 작은 나라 학생이 뜻한 바가 있어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한국으로 유학 와 있다고 말할 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느낄 법한 감정과 비슷한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우월감이나 측은지심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 나는 영국에서 생활할 때 따뜻한 배려와 속 깊은 격려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처음 받았던 그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다. 외국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가 중요한 차별의 근거로 작동한다. 서울에서도 어느 구, 어느 동에 사는지로 우리는 섬세한 계층 구별을 해낸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로 줄을 세워 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지도, 그것도 남한 지도나 서울 지도만 보고 살다가 저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사실 큰 문화 충격을 경험한다. 우리 안에서 편가르고 순위 매기고 하던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 진입하게 되면 이 모든 논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코리아를 모르는데 강남, 강북이 무슨 소용이며 어느 대학 출신인지가 무슨 의미란 말인가. 심지어 해외에서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종종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를 되묻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저 지도 속에서 미지의 나라 출신인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 코리아가 그들의 지도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현듯 애국자가 되지 않기란 어려울 것이다.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에서 세계 지도와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지도에 채택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에 근접할수록 면적이 작게 표현되고 극점에 가까워질수록 과도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북반구의 위쪽 국가들, 즉 그린란드나 러시아의 영토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고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의 크기도 부풀어 있다. 이를 실제 사이즈에 맞춰 보정해주는 갈 페터스 도법 지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와 달리 표현된 국가들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드라마에 나온다. 물론 갈 페터스 도법도 면적의 왜곡은 해결할 수 있겠으나 지구본이 아닌 이상 모양의 왜곡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어느 정도 면적의 차이가 벌어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들도 있다. 세계 지도로 인한 시각적 왜곡의 양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단순하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세계 지도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사실은 세계 지도가 곧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한다. 어떤 세계 지도를 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지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지배적 세계관, 중심부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도가 부여한 위치에 종속되는 존재다. 자신의 노력 여부나 의지적 선택과 상관없이 부여된 위상에 따라 어떤 이들은 지배적이고 중심적 위치에서 삶을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주변부이자 변방의 존재로 인식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자란 한 사람이 서구인들이 보는 지도를 통해 자신은 단지 변방에 속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자기 삶을 어떻게 조망할 수 있을까? 중심부의 지배적 가치관에 비추어 주변부의 존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나는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수능이다. 지배적 세계관 속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저 수용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누거나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나누면 그 위계적 지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고 중심이 있으면 주변부도 있는 법이니 내가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태도다. 물론 이 선택은 자신의 존재감을 일정 부분 훼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존심을 조금 포기하면 인생에 꽤 많은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는 것을 안다. 세상이 내게 부여한 자리를 수용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을 수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째는 편승이다. 중심부에는 그 세계가 추구하는 지배적 가치가 집약되어 있고 이를 성취한 이들은 그에 수반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주변부에 속해 있더라도 가끔씩 국가의 위상과는 상관없이 탁월성을 발휘하는 개인이 등장하곤 한다. 이들은 중심부로 진입해서 인정받고 칭송받는다.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외교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한국인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 성취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존경과 칭송을 보낸다. 그러나 나는 이 모델을 편승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그 탁월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세계관이 정한 게임의 룰 자체가 정당한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주어진 질서나 가치에 따라 대단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성취를 이룬 승자들에게 우리는 축하를 건넨다. 그러나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중심부 진입을 위한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승자는 큰 명예를 얻지만 그 과정에서 양상되는 수많은 패자들의 삶에는 적절한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세상살이의 양상이다.
세 번째 가능한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나는 이를 저항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어떤 대단한 대안일까 생각하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첫 번째 지도 말고 두 번째 지도 보고 살 거야 라고 우기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도를 나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만의 지도를 보며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보는 지도가 다수가 보는 지도보다 열등하거나 지리적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선택은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 다수는 소수에게 대세를 따르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있다. 왜 굳이 다른 지도를 들여와서 서로 불편을 자초하느냐고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들이 보는 것과 다른 자신만의 지도를 보며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이 선택은 삶에 대한 다른 종류의 전망을 제공한다. 나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세계 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었다. 그 지도는 호주가 위로 가 있는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다. 1970년 스튜어트 메가더라는 12살의 호주 학생이 세계 지도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이렇게 해갔다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1979년 그 지도를 본격적으로 제작하여 발표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5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고 한다. 너무 멋지지 않은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북반구 사람들이 남반구 사람들을 가리켜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한다. 북반구 사람들은 지표상에 똑바로 서 있지만 남반구 사람들은 지구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까닭에 남반구에서는 사상도 나오지 못하고 예술도 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메가더는 이런 공공연한 무시에 대항해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버렸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지 않은가? 이 지도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도 되고 한평생 이런 지도를 보고 살아도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들여다보자. 이 지도를 한참 동안 지그시 보고 있노라면 어떤 느낌이 들지 않는가? 무언가 이건 아니다 싶어 어색한 느낌. 어쩌면 지구 위의 인류에게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 것 같은 느낌. 모종의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의 머리는 이 지도가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보아왔던 익숙한 방식과 결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의외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나의 지도를 따라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은 분명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용기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그 용기의 부족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지도를 갖는다는 말이다. 그 지도는 세상 속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대상들과의 거리를 가늠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자리매김은 진공 중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지배적 중심적 가치관과 각축하며 벌어진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질서에 순응할 것인지 편승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맞닥뜨린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선택하는 문제에는 단지 지적 이해뿐 아니라 단호한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법이다. 세계관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주어진 구조나 불변하는 삶의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삶과 상호작용한다.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상을 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작업이지만 세상을 보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곧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세계와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세계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서 있다는 인식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것일까? 중심부 진입 강박증에 시달리는 우리는 주변성 자체를 긍정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관 논의에서 주변성을 창조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이민 역사를 연구하며 주변성을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부각시킨 신학자 이정용 교수는 이런 통찰을 남겼다. 우리는 주변성에서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변부 사람이다. 주변성에서 해방은 주변을 지배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성의 한 형태에서 주변성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중심의 주변성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새로운 주변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우리는 주변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변적이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계관 논의는 이렇게 중심과 주변의 전형적인 구도를 흔들어 놓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계관 논의를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 과정은 언제나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 당신의 세계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라.